3대 500 이하 언더아머 단속반, 대한민국에서 운동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세 운동의 무게 합이 500kg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언더아머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일종의 인터넷 밈이었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이 유행할 때만 해도 언더아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더아머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거든요. 헬스장에서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진짜 운동에 미친 사람들만 입는다는 강력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언더아머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매년 20% 이상씩 매출이 폭발적으로 뛰었고 2014년에는 마침내 북미 시장에서 스포츠 브랜드의 전통적 강호 아디다스를 제치고 업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철옹성 같던 1위 나이키의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며 세계 스포츠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값 주고 찾아가서 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아울렛이나 마트 할인 매대에서 눈에 띄면 집어드는 옷이 됐습니다. 헬스장 거울 앞에서 근육을 뽐내던 사람들은 떠나고 그 자리를 싸고 편해서 막 입는 동네 아저씨들이 채워버렸죠. 나이키를 위협하던 브랜드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헬스 열풍이나 유행이 지나서일까요? 필름 기획, 오늘의 이야기는 언더아머의 비상과 몰락입니다. 이 브랜드가 처음 어떻게 운동인들의 상징이 되었는지 1996년 미국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운동할 때 두껍고 무거운 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땀을 흘리는 족족 면 티셔츠가 그 땀을 죄다 빨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기 중반쯤 되면 티셔츠 무게가 1kg씩 늘어나곤 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직접 겪으며 고민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아머의 창업자 케빈 플랭크입니다. 그는 땀에 젖은 옷이 너무 불편해서 뜻밖에도 여성용 속옷 소재에 주목합니다. 땀이 금방 마르고 몸에 쫙 달라붙으며 아주 가벼운 합성 섬유로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유니폼 안에 입는 기능성 옷, 이것이 바로 언더아머의 첫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엔 지하실에서 옷을 만들고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주변 선수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옷을 입어본 선수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땀 배출이 잘 되니 경기 내내 옷이 가볍게 유지됐거든요. 결국 프로 선수들이 구단 지급품 대신 사비로 언더아머를 사입기 시작하며 입소문이 났고 큰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땀 흡수 잘 되는 티셔츠 하나 만들었다고 어떻게 업계 1위 나이키를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언더아머가 거물로 각성한 모멘텀은 2003년에 시작된 마케팅 캠페인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킨 데서 출발합니다. 당시 스포츠 마케팅의 룰은 나이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같은 슈퍼스타를 내세워 Just Do It를 외치며 세련된 영상미로 개인의 승리와 도전을 강조했죠. 그런데 언더아머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광고엔 예쁘고 세련된 영상 대신 라커룸에서 땀 냄새가 진동할 것 같은 거친 남자들, 핏줄이 터질 듯 소리 지르는 무명 선수들의 전투적인 팀워크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대중적인 패션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는 내 운동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진짜 스포츠 장비다. 대중성과 철저하게 선을 긋는 타겟팅. 이게 오히려 하드코어 매니아들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근육이 쫙 갈라져 보이는 숨 막히는 핏, 뱃살 나온 일반인들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옷이었죠. 진짜 땀 흘려 운동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훈장 같은 옷이 된 겁니다. 전략은 완벽히 통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더아머는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3년 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와 정역 계약을 맺습니다. 커리의 활약과 함께 언더아머 농구화 매출은 전년 대비 수백 %씩 치솟았죠. 마침내 2014년 북미 시장에서 영원한 2인자였던 아디다스를 꺾고 매출 2위로 올라섭니다. 시장에는 언더아머가 언젠가 나이키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던 브랜드를 망치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주주들의 압박과 끝없는 성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덩치를 계속 키우려면 결국 나이키의 고객을 빼앗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나이키를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나이키는 대체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죠. 나이키의 진짜 돈줄은 선수들이 아니라 대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키 후드티를 입고 카페 가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합니다. 언더아머 경영진도 그 시장이 탐났습니다. 운동고수 10명에게 파는 것보다 평범한 대중 100명에게 파는 게 매출을 훨씬 크게 불려주니까요. 이때부터 언더아머는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뼈대를 스스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일상복 시장을 잡기 위해 언더아머는 2016년 야심차게 UAS라는 고급 패션 라인을 론칭합니다. 나이키처럼 데이트할 때나 클럽에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세련된 옷을 만들겠다는 포부였죠. 유명 디자이너까지 영입해 트렌치코트, 고급 스웨터 등을 내놓습니다. 결과는요, 역사에 남을 대폭망이었습니다. 소비자 머릿속에서 언더아머는 철저하게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할 때 입는 전투복으로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갑자기 수십만 원짜리 세련된 코트를 내놓으니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기능성 땀복 브랜드가 왜 패션 브랜드 행세를 해? 결국 소비자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급 패션 진입에 실패하자 다급해진 언더아머는 이번엔 대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옷의 핏을 완전히 헐렁하고 펑퍼짐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입게 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핏은 헐렁해졌는데 가슴에 박힌 커다란 로고와 투박한 운동복 디자인은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옷이 탄생합니다. 운동할 때 입기엔 핏이 헐렁해 기능성이 사라졌고 카페에 입고 가기엔 큰 로고 때문에 촌스러워 보였죠. 기능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애매해진 옷들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16년 언더아머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터집니다. 당시 언더아머 제품을 가장 많이 유통하던 스포츠 오소리티가 갑자기 파산해버린 겁니다. 핵심 유통망이 한순간에 증발하자 언더아머 창고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죠. 매출에 큰 구멍이 뚫리자 경영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여기서 브랜드를 나락으로 보내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당위 매출 숫자를 방어하려고 2017년 콜스나 JC펜이 같은 대형 할인 유통 채널에 언더아머를 마구 풀어버린 겁니다. 이런 곳은 고급 백화점이 아닙니다. 수시로 30% 할인 쿠폰을 뿌리고 매대 위에 양말과 셔츠와 생필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싸게 파는 중저가 할인 마트 성격이 강하죠. 언더아머는 그 매대 위에 재고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30%, 50%, 결국 반값 세일로 밀어냅니다.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재고를 털어 매출 규모는 유지하자는 얕은 속셈이었죠. 그럼 할인하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브랜드를 사랑했던 핵심 고객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다시는 그 브랜드를 제값 주고 당당하게 입고 싶지 않게 됩니다. 희소성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가장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과 운동 고수들이 떠나자 언더아머는 매출을 유지하려고 더 심한 할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할인을 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더 싸구려가 되고 이미지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안 사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기존 고객이 떠났다면 새로운 시장이라도 확실히 잡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더아머는 패션 시장의 흐름마저 놓칩니다. 2010년대 후반 스포츠 의류 시장의 진짜 돈줄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성 고객과 애슬레저 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레깅스와 예쁜 운동복을 평상복처럼 입기 시작한 유행이었죠. 이 흐름 속에서 언더아머는 뭘 했을까요? 물론 언더아머도 여성 시장을 공략하려 하긴 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 톱 모델 지젤 번천을 내세워 I will what I want라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죠.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더아머는 여성 고객에게조차 자신들의 하드코어 DNA를 강요했습니다. 광고 속 여성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핏줄이 서도록 한계에 도전하며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죠. 여성들이 원한 건 일상에서 입어도 예뻐 보이는 편안한 애슬레저였는데 말입니다. 결국 한계를 돌파하라는 언더아머식 메시지는 트렌드와 심각하게 엇박자를 냈고 경쟁사들이 여성 고객을 대부분 흡수해 갑니다. 그렇다면 신발 시장은 달랐을까요? 여기도 처참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엄청난 무기를 쥐고도 디자인에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2016년에 출시된 커리 농구화는 너무 투박하고 새하얗기만 했죠. 미국에선 간호사 신발, 아빠들이 마당에서 바베큐 구울 때 신는 신발이라며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땀내 나는 경기장에서만 신는 투박한 신발보다 슬랙스나 청바지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세련된 신발을 원합니다. 디자인 혁신에 실패한 언더아머는 2020년대를 넘어가며 온러닝, 호카 같은 신생 브랜드들에게 점유율을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2026년 2월 현재 언더아머의 현실입니다. 재무지표는 참담합니다. 한때 $50를 넘기며 고공행진하던 주가는 현재 $10 밑으로 추락했고 시가총액은 전성기 대비 80% 이상 하락했죠. 위기를 수습하려 창업자가 다시 CEO로 복귀했지만 상황은 아직 반전의 신호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언더아머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제품을 더 예쁘게 만들고 마케팅을 더 잘하면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건 기능이나 광고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할인 매대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제값 주고 사는 법부터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결국 언더아머의 몰락은 유행이 끝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특별했던 이유를 내려놓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필름 기획,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